됐죠? 네. 이쪽 받아서 위에 장사 위에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의 리더십과 또 정책을 경청하기 위해서 모이신 국민검증단의 임원과 회원님을 오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정치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면 본인의 정강 정책과 시행 계획을 책자로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정치 시행 여부를 소상히 알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치 선진이 되지 못해서 국민 검증단 구성해서 후보님들의 리더십과 아우르는 정책을 듣는 기회를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쁜 시간 중에 나오셔서 국민검증단에게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또 나와주시는 이 각 후보의 캠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를 위해서 저는 소소하게 저희의 소원 한 가지를 위임으로 적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중고교의 교육이 매우 왜곡되어 있고 대학 수학능 시험 등 대입 입시제도의 개선 없이 미적분을 모르는 유공계 대학생을 양산하고 있는 표필점에 영합하는 우리의 교육 정책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노벨 화학상을 16분이나 배출했는데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이와 같은 획일화된 교육 정책으로 3분의 노벨 화학상 수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교육 과정을 개혁해서 지적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진작시키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야 합니다. 특히 호기심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가장 뛰어난 초중등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교육을 시스템화해서 우리도 교육을 강화시켜 노벨 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바꾸는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벨 과학상은 국가의 원천 기술을 파생시키고 이런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새 후보님의 캠프 어디에도 교육에 대한 복지만 있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제도와 과학기술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정책을 주관하시는 우리 토론의 패널 여러분들과 방청석에서 각 후보의 정책 담당자를 통해 교육과 과학기술 정책,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소상한 질문을 통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최진 대통령이 되신 노영석 소장입니다. 오늘 상당히 성공의 핵심은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께서 짧고 압축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특히 생방송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부분을 저희 협조해 줍니다. 시간이 상당히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토론자만 제가 소개하고 그 이후로는 간단하게 성함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관에서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두 지내셨나요? 국정력 풍부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역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대표적인 농객으로 불리는 이정현 공보당장 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자 공보단장으로서 아주 공격이 뛰어난 우상호 공보단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CEO 경험이 풍부하신 국민소통 담당자 조용경 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단체 경험이 아주 풍부한 분입니다. 하승창 대외협력실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질문을 해주신 분인데요. 지금 요즘 대선 정국에서 가장 많이 언론에서 활동을 하시는 우리는 국내 최고의 평론가, 교수 네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가나다 선생입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가나다 선생님 맡겼습니다. 네, 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20초 후에 방송이 시작됩니다. 죄송하지만 내주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국 정치평론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윤희훈 한국사 여론조사실장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많은 내외 기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방송인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검증단위 주체와 대통령 리더십 학회의 추가, 그리고 연합뉴스 TV의 후원으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대통령 리더십 대토론회 실질적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모든 진행은 토론회의 좌장으로 계시는 최진 소장님부터 진행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리더십 대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 3명의 리더십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합니다. 과거라는 부분의 안보관, 그리고 어떤 역사관, 그리고 정치관을 저희들이 검증하고, 두 번째는 현재는 현재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 건지, 공약은 무엇인지를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 이분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 것인지를 조명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토론을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3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세 분들을 통해서 오늘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박근혜 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과연 이 3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첫째, 통합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성 정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3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채점을 해가면서 오늘 자리를 반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마지막에 점수 경제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계신 분들은 정말 답변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간결하고 아주 액티브한 즉답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정말 이 소중한 자리, 리더십을 검증하는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합뉴스 TV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바로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모두 발언은 1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대위원장님께서는 왜 우리 당이, 우리 후보가 반드시 집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김정인 위원장입니다. 우리 후보장의 박근혜로 말씀드리면 정치경력 15년이라고 하는 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15년 동안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그 사회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는 인식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 하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재산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했다고 이런 측면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을 때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15년 후보 중에서 박근혜 후보만큼 이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사람을
지난 5년 이명박 정권 지난 5년 동안 우리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너무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서민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정말 서민 후보가 필요합니다. 아마 세 후보 중에 문재인 후보, 아버지는 막노동을 했고 어머니는 행상을 하는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렵게 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 우리 문재인 후보의 아내 유쾌한 정숙 씨가 청약통장을 만드니까 그것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조그만 집이라도 있지 않느냐. 당장 해약해라. 라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정말 따뜻한 서민의 후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정확히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영경 단장님. 네. 지난 60년의 우리 정치사는 분열과 증오의 역사였습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무시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에 국민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분열과 증오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어갈 때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낡고 불쾌한 정치를 이끌어온 과거 세력의 아바타 정당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안철수는 미래형 인간입니다. 일체의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갈망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분 말씀만 드리면 정말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보, 여러분들이 지금 돕고 있는 후보가 대한 자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삼행시를 이름에 삼행시를 지어서 아주 짤막하게 감성 테스트입니다. 예, 이정현. 자, 박근혜 삼행시. 저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영어 이니셜 약자가 GH라고 합니다. 그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개를 얘기를 하겠는데, Great Hope, 위대한 꿈, Great Happiness, 위대한 그리고 큰 행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Great Harmony, 국민 대통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GH라고 하겠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굳이 박근혜를 한다고 한다면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문재인 후보를 근소합차로 말고 압도적으로 이긴다면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5천만 국민이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상호 단장님. 뭐를 자랑하는 거? 예, 잘하고 삼행시. 그러면은 제가 네 가지를 준비하는데 자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이 꽉 닫혀 있는 대한민국을 희망으로 열어제낄 후보 문재인입니다. 재물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문재인입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홍익인간의 모습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고 그리고 널리 골고루 잘 살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에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줄 그 이름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요, 제가 이런 사정식을 잘 못 쳐서 저희 그 안철수 후보의 페이스북에 여러 지지자들이 삼행시를 여러 가지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듣는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이 지금 삼행시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안성맞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철수는요, 수많은 정치인 중에서 가장 꼴등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걸 골라봤습니다. 이종희 씨라는 분이 지어서 올려주셨거든요. 이걸 좀 대신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가 삼행시를 지어요. 사실 제가 주위에 있는 몇 분에게 여쭤봤더니 이 대충 해도 되겠네. 그다음에 통영으로 해도 되겠네. 통영 그러니까 용감히 나도 하기 전에 이런 말씀. 이게 이제 최근에 대통령에 대한 세태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핫이슈 코너로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요즘 이슈들이 많은데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정치 리더십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인 위원장님께 주셨습니다. 요즘 과거사, 에너지 단일화 세 가지가 큰 쟁점인데 그리고 국민들은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국민 행복 추진위원회를 특한 직하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생각할까? 이걸 빨리 종결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끝까지 이걸 파헤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사 문제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행복에 느끼는 부분은 국민들이 어디에 지난 우리가 90년도 우리가 5.16 이후에 권력이 발전을 시작한 때를 보면 만 5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1987년까지 만 25년 동안 압축 성장의 세대라고 그 압축 성장에서 자기 국민의 의식 변화가 우리 정치민주화를 갖다 이루어냈는데 정치민주화 이후의 상황을 갖다가 살펴보고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압축 성장의 이 도시적인 통찰에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장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모순을 일으켜 왔는데 그 모순이 민주화 25년 동안에 독수리를 해결되지 않는 해결이 좀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같은 구조는 더 심화됐다고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양극화, 대표적으로 사회가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연구에 있는 시설자에 대해서 조사한 걸 보니까 선진 국이고 신흥국도 할 수 없이 지금 이 불평등의 상황이라는 것이 경제 성장을 오히려 더 저해할 상황까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 모두가 세우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고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경제민주화를 가지고서 취하신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와서 경제가 좀 침체하다 보니까 경제 침체를 해결하는 것이 능사지 경제민주화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사고가 계속해서 발견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갈등불신에 모이는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지 못해서 막연하게 국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행복추진위원회에서 박근혜 후보의 이런 전략을 볼 적에 우리 사회에 어떠한 조화를 이룩했을 적에 이 믿음과 신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믿음과 신뢰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사회가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에 가장 큰 문제를 걸고 있는 거의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점에 연습을 위해서 정치 공격을 하고 알겠습니다. 정수자독회 문제 그리고 5.16 사과문 그리고 과거사 문제로 상당히 애를 많이 오셨죠. 그리고 사과도 하고 최근 들어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정희 지원자 생각하시기에 박근혜 후보의 사과 이게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점수부터 말씀. 아까 서울대 교수님도 나오시고 있는데 저는 그 선생님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점수를 제가 수치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듯이 제가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을까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3년 전 일 말고 다가오는 5년에 대비해서 이제 아버지를 좀 낳아주십시오라고 한 말 속에, 그리고 딸로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박정희에 대한 그 과오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평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슴으로 받아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바로 사과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측 대변인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위한 경쟁 50일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는 우리 박영근 최고위 점수 몇 점? 당사자가 점수를 말씀 안 하는데 제가 또 점수를 이야기하는 그또 예의상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과거사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충분합니까? 미흡합니까? 과거사라는 것은 역사 인식이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역사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라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그림소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역사 인식이 잘못된 대통령이라면 미래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5.16 문제라든가 유신 헌법 문제라든가 또 정치장학회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지금 다 알아서 평가를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께서는 좀 더 확실한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당연히 점잖게 봤습니다. 무상호 의원님 점수 한번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요. 네, 점수 얘기를 나누면 처음에 유신과 5.16에 대해서 사과하실 때는 박근혜 후보가 과거를 딛고 미래를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저도 그때 논평에서 환영한다,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전 정수장학회 문제 관련된 기자회견을 다시 열어서 정수장학회는 강탈당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 왜 야당에서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선 원래 문제인식이 여기 있었는데 표를 의식해서 5.16 유신 문제를 사과하는 척 했구나, 그런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일관된 인식의 연장선에서 5.16 유신에 대해서 사과하셨으면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이것을 그 강탈당했던 유족들에게 돌려드리거나 사회에 헌화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로 다시 제가 논평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역사 인식은 좀 일관되어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에 매듭이 않는 건 본인이 깨끗하게 털고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합니다. 이거 좀 미흡한 것 같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이후에 좀 더 말씀 나누고, NLL 그 내용 문제, 이건 그 국가관 후보의 안보관을 뜻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정현 대표님, 솔직히 좀 NLL에 대한 입장,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아닙니까? 과거사 문제는 잘 알다시피 대통령 후보에 박정희가 출마한 게 아닙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했고, 이 세 사람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평화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경험과 경륜과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문제입니다. NLL 문제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처럼 과거사가 말 그대로 33년 전에 과거였다고 한다면 NLL 문제는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입니다. NLL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어도나 독도를 우리 영토가 아니다 하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토를 보존을 시켜야 될 책무를 헌법적으로 부여받은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천안함 가셔가지고 NLL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 굉장히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박지원 대표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국내용으로, 그리고 원내대표는 대북용으로,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국토를 제대로 지킬 의지가 없는 정당, 그리고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혼선과 또 내부 갈등이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좀 더 박근혜 후보한테 묻지 말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NLL은 실현선입니다. 우리는 북한까지 통일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헌법상에 북한까지 우리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LL을 영토라고 얘기하면 북한은 우리 영토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보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NLL이 실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현선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장차 북한까지 통일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우리 박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이죠. NLL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 선언을 했다고 한나라당 의원이 거짓 불만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터졌는데요. 당시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김장수 국방장관, 이분이 지난번 18대 때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정상회담의 최대의 성과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지켜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당에 있는 국회의원도 NLL을 지켰다고 주장하는데 굳이 왜 이것을 가지고 정쟁화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 몇 표 얻으려고 우리를 마치 북한의 동조한 세력으로 몰려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날조해서 흑색선전하는 것, 이런 선거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이제 건강한 정책선거로 어떻게 국민을 먹여 살릴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선거를 가야죠. 국민들이요 더 이상 북한 이용해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 박영선 네. 문재인 후보가 혹은 민주통합당이 NLL을 확고하게 지키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 NLL 문제는 안보를 정쟁화하는 아주 좋지 않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작 정치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2007년도에 한나라당이었죠. 그 당시에 이미 BBK 가짜 편지를 가지고 공작 정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이 새누리당에 남아있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NLL 문제는 평화냐 전쟁이냐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한반도는 평화가 지켜질 때 그때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을 때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안보를 중요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5년 동안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국토도 굳건히 지키고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잃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분이 더 말씀을 잘하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의 더 논리가 맞는 건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일화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영경 단장님, 지금 민주당하고 내부적으로 단일화 논의가 한창인데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단일화 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됩니다. 그리고 단일화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길 확률이 100%에서 몇 프로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하시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직 당 내에서나 또는 양당 사이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바는 없고요. 다만 양당이 한쪽에서 얘기를 하면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확대되고 하면 지금은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는 9월 19일에 출마 선언을 하신 이후로 줄기차게 정치 교체, 정치 혁신을 주장해 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어쩌면 오늘의 자리로 이끌어낸 것이 바로 정치 혁신을 원하는 그런 국민의 열망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철수
하승창 실장님, 네. 민주당과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무조건 단일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를 단일화 되고 후보자들이 하나 결과했다는 것이 저희가 오만하게 이렇게 하면 이긴다, 저렇게 하면 지긴다. 형식적으로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라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의 시대를 가지고 보시고 그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이 이 야권 지지자들이 어떻게 모아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 있을지 그러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상당히 시너지가 날 것처럼 야권이 생각하는데 김정은 위원장님 저쪽에 단일화를 해도 지금 박근혜 후보가 이길 수 있나요? 아니면 아주 어려워지나요? 내가 보기에 단일화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 등록이 이전에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분산이나 대통령 선거에 등록을 해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박근혜 후보 일단 단일화를 전제로 해놓고 이 등록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단일화가 된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후보의 자질이나 부분을 보고 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만 근소한 차이나마 박근혜 후보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후보 단일화를 해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법 전략을 소개해 주십시오. 비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이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등과 3등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 한 번도 모여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본 적도 없고 또 양쪽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맥에 대해서 서로 교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2등과 3등이 편을 짜서 1위를 이기겠다. 앞서 말하신 정치공학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건 완전히 정치를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야합